이게 뭐냐, 힐이나?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도 이 회사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오해해. 내가 그 남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내다봤어. 그걸 오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경민이를 배신하고도 이렇게 회사에서 웃으면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규는 내가 민규한테는 어떤 엄마가 될 생각이었어? 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해 왔는지 다 알게 될 거야.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런 말은 이제 늦었어. 넌 이미 경민이를 배신했고 그 대가는 톡톡히 치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강미경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서툴지만 제 이야기를 이곳에 쓰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며 어쩌면 누군가는 부러워했을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제 내면에 쉽게 풀어놓기 힘든 사연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여러분에게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어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죠. 제 남편은 작은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고 굴곡도 좀 있었지만 남편의 성실함과 끈기로 회사를 성장시켜 이제는 제법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답니다. 저희는 2명의 자식을 두고 있어요. 큰아들 경민은 34세로 벌써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작은 딸 서윤이는 24세로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서윤이는 늦둥이로 태어나서인지 더 애틋하게 키우게 되었고 딸의 성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며 너무 자식에게만 매달리고 자식 키우는 일에 전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 엄마도 많이 있잖아요. 제 인생이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경민이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민이가 사고로 크게 다쳤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경민이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상황이 심각하니 조금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경민이를 돌봤고 남편은 일을 줄이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저를 도왔어요. 서윤이는 그 당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경민이를 병간호하느라 그 시기 어린아이에게 쏟을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주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서윤이가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했는지 큰 투정 없이 부족한 보살핌을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경민이가 큰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오랜 재활 치료가 필요했어요.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경민이의 회복을 도왔고 결국 경민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친구들보다 늦둥이 딸이 있어서 서윤이의 취업까지 끝내니 벌써 65세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은 다 했고 저만을 위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날이 시작되어서 사회인으로 첫 출발을 하는 딸 못지않게 저도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답니다. 서윤의 대학 졸업식 날, 우리는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며느리에게도 딸의 졸업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는 이미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여지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저도 제 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약속이라서 저는 가족 모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족 모임은 사전에 제게 미리 양해를 구해주세요. 내심 서운했지만 미리 정한 약속이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며느리 없는 가족 모임이었지만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남편은 딸을 향한 사랑이 깊어 딸의 졸업과 취업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늦게 얻은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늘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이에요. 항상 서윤이를 자랑스러워하며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감사해요. 부모님이 사랑해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어려운 취업도 이렇게 해낼 수 있었어요. 모두 엄마,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딸이 말할 때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너희가 잘 자라준 덕분에 엄마도 기뻐? 이제 너도 사회인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꿈을 멋지게 펼쳐보렴.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졸업과 취업 축하해. 대기업에 들어가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족의 지원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부터는 두 분만을 위한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너무 애쓰셨어요. 이제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식들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딸이 취업하면 사업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맡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로 약속했죠. 남편도 저도 지난 인생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를 하여 서로 돌봐주고 각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함께 이루며 살자고 1년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딸의 중요한 졸업식 날. 아들은 아내가 참석하지 않아서 중간에서 쩔쩔매며 미안해했어요. 저는 여전히 며느리가 딸의 졸업식에 오지 않은 것이 못마땅했지만 아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쓴소리는 참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딸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하여 더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편안한 노후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 앞으로 펼쳐질 시련에 대해 아직은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젊은 시절에는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존재였지만 60이 넘어서면 친구는 인생의 황혼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가 돼요. 친구란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질 때 더 빛나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친구들과의 만남은 가족이 주는 기쁨과는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섰어요. 친구들은 이미 50대 중후반에 자식들을 모두 취업까지 끝내고 벌써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저의 늦둥이 딸도 빨리 취업해서 저도 함께 합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숙제 같았던 일들을 모두 끝내고 모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났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자주 못 봐서 아쉬워했고 보고 싶어 했죠. 저는 서윤이 졸업 및 취업 준비로 바빴다고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서윤이가 대기업에 취업한 것을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친구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축하와 약간의 부러움이 느껴졌죠. 우리는 모두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이제는 서로의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좀 쉬어야 한다며 자식 뒷바라지에서 해방되었으니 함께 즐겁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나도 여유를 가지며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지낼 기대에 마음이 조금 들뜨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 하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했어요. 그 친구는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는 참 착하고 살가웠는데 이제는 어찌나 냉랭한지 모른다고 했어요. 시댁 일은 물론이고 남편 일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죠. 특히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항상 핑계를 대고 시댁에 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들만 명절에 오더니 이제는 아들도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날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네요. 며느리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우리 아들이 회사 일로 지쳐서 퇴근해도 며느리는 자기 일만 하고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저녁 식사도 늘 대충 때우고 집안일도 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친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열불이 나고 얄밉지만 자신이 뭐라고 하면 아들 내외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저 꾹 참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예의 바르더니 이제는 시댁에는 거의 오지도 않아. 시댁에 오더라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가 아들이 결혼하고 모셔야 할 상전만 하나 더 늘었지 뭐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우리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가정적이지 못하고 시댁에 살갑지 못한 면이 있어요. 저도 며느리가 마땅치는 않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흉보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공감하고 위로만 해주었죠. 며느리를 내 자식같이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말이 되면 아들 경민이는 종종 손자 민규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아들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민규를 맡기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며 민규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민의 모습을 보면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주말마다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고 며느리 편을 들며 아내의 상태를 걱정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워서 더 깊게 묻지도 따지지도 못했답니다. 주말에 그렇게 아들과 손자에게 밥을 해주고 손자와 놀아주면 기력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았죠. 그날도 경민이 민규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오늘도 민규 좀 부탁할게. 요즘 유난히 혜린이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까 싶어서 오늘도 신세를 지기 위해 왔어요. 주말마다 엄마에게 힘든 일거리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들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사실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에 저는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민규와 놀아주다가 며느리가 저녁을 거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지 아니면 햇반으로 대충 때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고 아들과 손자가 더 안쓰러웠어요. 며느리가 저녁도 제대로 해먹이지도 않고 손주를 잘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말마다 시댁으로 보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경민이 민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제게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민규가 할머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엄마가 민규와 잘 놀아줄 때 민규의 밝은 얼굴을 보면 내가 안심이야.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너무 걱정 말고 민규와 함께 잘 지내.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민규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그 고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말도 똑같은 일이 이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린아, 몸이 많이 아프니? 주말마다 아들과 손자가 찾아와서 너가 너무 많이 아픈 것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자 며느리는 냉랭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혹시 제가 꾀병이라도 부리는 것 같아 확인하려고 전화하셨나요? 몸이 아픈 제가 민규를 보는 것보다는 어머니께서 민규를 잠시라도 돌봐주시는 것이 민규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민규는 어머님 손자잖아요.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으면서 다시 물었죠. 민규한테 들었다. 민규가 한참 클 나이인데 저녁을 매번 배달 음식으로 먹는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즉석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다. 저녁 한 끼 정도는 영양가 있게 아이가 먹어야지. 며느리는 더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지금 제 살림에 간섭하시는 건가요?
저도 회사 일하면서 육아와 집안 일까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오셔서 직접 저녁을 차려주실 것 아니라면 간섭은 사양합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친구분께 못 들어보셨어요? 제 방식대로 하게 놔두세요. 굳이 참견하지 않으셔도 돼요.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 그 불똥이 경민이에게 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얹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경민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경민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생활을 할 때도 항상 밝은 얼굴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시절 경민이를 돌보며 느꼈던 애틋한 마음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아들 경민의 집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며느리 혜린이가 아들과 손자 민규에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민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거든요. 이렇게라도 챙겨주면 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요. 반찬을 차에 싣고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불편한 감정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내 며느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며느리 혜린이가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가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둘은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혜린이에게 살짝 몸을 기울이더니 팔을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두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설마 혜린이가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동안 우릴 속인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본 게 맞는 건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데 남자가 혜린이의 손을 잡고 차에 태우는 모습까지 보니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침착하려 애썼어요. 차에서 내리려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결국 저는 차를 돌려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온통 불안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어요. 며느리 혜린이와 그 남자를 따라간 끝에 그들이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은 터질 것처럼 뛰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가 나를 발견하지 않게 조심스레 구석진 곳에 차를 주차했어요. 나도 카페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서성이기만 했죠. 그들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은 너무도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어서 숨이 막히더군요. 혜린이는 웃을 때조차도 그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혜린이 손을 잡더라고요. 그 웃음은 내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과 손자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던 그 표정을 이 남자에게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둘이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카페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죠. 내 아들 경민이에게는 보이지 않던 다정함을 저 남자에게 보여주는 혜린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려고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가슴 속은 이미 불덩이 같았지만 어떻게든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이 남자와 나누는 웃음과 손을 맞잡은 장면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저 둘은 보통 사이가 아니야. 분명 혜린이가 바람이 난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을 두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내 아들 경민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거야? 분노는 점점 커졌고 감정이 갈피를 못 잡고 흘러갔어요. 우리 손자 민규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엄마로 살아야 하지? 그 아이에게는 대체 무슨 죄가 있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순간 아들과 손자에 대한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경민이는 얼마나 상처받을지, 민규는 저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생각하니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이런 대신을 받아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었어요.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혜린이와 그 남자를 보며 나는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그들이 다시 차에 타는 걸 보면서도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기서 끝이겠지, 이쯤에서 멈추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이 부서졌어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교회로 더 깊이 들어갔고 내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어요. 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이게 끝이길 제발 그만해라. 하지만 그들이 멈춰 선 곳은 바로 모텔 앞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광경이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차 안에서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웃으며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나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었어요. 그제야 나는 정신을 부여잡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너무나도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그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내 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얽히고 얽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어. 혜린이는 내 아들을 배신한 거야. 우리 경민이를, 민규를. 그들을 찍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야 이 불륜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희미한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나니 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확실해졌죠. 경민이와 민규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민규는 이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자라야 할까? 그 생각에 눈앞이 다시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이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들의 배신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의 관계가 정리되고 그냥 이혼으로 마무리될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혜린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한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낼 수 없어. 혜린이가 경민이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해. 그걸로 끝나면 너무 쉬운 일이야. 혼자서 이 생각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그 상간남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 결혼식에서 혜린이가 나에게 직장 상사라며 소개했던 남자였어요. 그 얼굴이 또렷이 기억났죠. 결혼식 앨범을 꺼내서 단체 사진을 살펴보니 거기 그 남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 너였구나. 우리 아들 앞에서 그토록 태연하게 웃던 내가 혜린이와 짜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였어. 이제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터질 듯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명희야,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난 것 같아. 내가 그 놈이랑 모텔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 뭐라고? 진짜야? 그걸 직접 봤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도 그 놈 기억나? 결혼식에서 혜린이가 직장 상사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야. 그 놈이 혜린이랑 불륜이었어. 내가 다 봤어. 모텔까지 들어가는 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놈이 상사라고? 그럼 그날 내 아들 앞에서도 그 뻔뻔한 얼굴로 있었단 말이야? 맞아. 내가 똑똑히 기억해. 그 얼굴 내가 정말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명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미경아,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지 마. 우리가 직접 가서 그놈들과 혜린이의 실체를 다 드러내자고. 그래. 이대로 끝내면 너무 쉬운 거야. 이건 반드시 그들이 회사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우리는 결심을 굳혔어요. 혜린이와 그 상간남이 회사에서 버젓이 다닐 수 없도록 그들의 불륜을 모두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무사히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나는 명희와 함께 며느리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두 눈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혜린이, 내가 이 회사에서 감히 뻔뻔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혜린이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그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해둔 불륜 사진들을 꺼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책상 위에 사진을 던졌죠. 이게 뭐냐, 혜린아?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도 이 회사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오해. 내가 그 남자랑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그걸 오해라고 할 수 있어?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주위 사람들도 우리 쪽을 흘끔거리며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우리 경민이를 배신하고도 이렇게 회사에서 웃으면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규는 내가 민규한테는 어떤 엄마가 될 생각이었어? 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해왔는지 다 알게 될 거야.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용서. 그런 말은 이제 늦었어. 넌 이미 경민이를 배신했고 그 대가는 톡톡히 치게 될 거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상간남, 혜린이의 직장 상사였던 그 놈이 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그를 향해 불륜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너, 내가 여기서 혜린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거야. 이 회사에서 상사로서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했는지 다 폭로할 거야. 아, 그게 오해십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해는 무슨 오해야? 다 찍힌 사진이 여기 있는데도 변명할 생각이야? 너도 끝이야. 상사 주제에 부하 직원이랑 불륜 저지르다니 여기서 다 밝혀질 거야. 그 남자는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위 사람들도 우리 쪽을 바라보며 수근거렸고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어요. 이제 넌 더 이상 상사도 아니고 혜린이 너도 더 이상 경민이 아내가 아니야. 우리 아들을 배신하고도 이대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두 사람 다 끝났어. 다 끝장이야. 너희 둘이 어떻게 회사에서 무사히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직장 상사랑 직원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다녔다는 사실을. 그 순간 상간남과 혜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나는 그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속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반드시 더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독을 가득 품은 채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문을 쾅 닫으며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나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저를 망신 주고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불꽃이 튀는 듯했어요. 나는 혜린이의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그녀를 응시했어요. 하지만 혜린이의 거친 소리는 집 안에 울려 퍼졌고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캐리나,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나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당신, 이제 알아야 해. 혜린이가 그동안 우리 경민이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 상사라고 소개했던 그 놈이랑 내가 직접 다 목격하고 증거까지 남겼어. 남편은 처음엔 내 말을 믿기 어려운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도 붉어지고 분노로 떨기 시작했어요. 뭐? 캐리나,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가 너 편하게 살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주말마다 손자까지 봐주면서 도와줬는데 그 시간에 바람을 피운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혜린이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큰 소리로 맞받아쳤어요. 호강이요?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무슨 호강을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 돌봄,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나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독을 품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때 아들 경민이가 갑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헐떡이며 며느리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쏘아봤어요. 너, 내가 저지른 짓을 다 들었어. 민규한테는 미안하지도 않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경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분노는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들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을 주먹 쥐고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발악을 하며 소리쳤죠. 내 인생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당신들이 날 이렇게 올감해놓고 내 삶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경민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순간적으로 뺨을 한 대 내리쳤어요. 그 소리는 집 안을 울릴 정도로 컸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을 감싸며 놀란 표정으로 경민을 바라봤어요. 너랑은 1초도 더 함께 있을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난 너랑 이혼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 짧은 순간 너무나도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나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 그날 이후 혜린이는 집을 떠났고 아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고 나는 여전히 그 충격 속에 있었어요.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는 이 상황을 끌어갈 수 없다고 결심한 듯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닥친 이 날벼락 같은 사건은 이렇게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은 혜린이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경민이는 우리를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제 탓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경민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경민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그런 경민이를 달래며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경민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더 이상 너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 없어. 그래. 큰일을 겪었지만 이 일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우리는 경민이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경민이의 상처가 크겠지만 그 역시 이 일을 통해 더 성숙해질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손자 민규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민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뛰어다녔고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안쓰럽기도 했어요. 사실 나는 여유롭고 신나는 노후를 꿈꿨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평생을 바쳐온 자식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꿈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나는 다시 아들과 손자를 돌보고 있어요. 매일같이 민규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요. 그래도 아들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구해냈다는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민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손자 민규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치 있는 거겠지. 힘든 순간도 많지만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민규와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품을 떠나 자립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면서요. 경민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내자.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고 더 나은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나도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내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답니다. 사연 많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련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희망이 보일 거라 믿습니다. 모두의 평온한 삶을 꿈꾸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